한 나라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6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으면서도 평화롭게 통합된 국가는 세계에서 몇 개나 될까요? 북극의 얼어붙은 황무지에서 태평양의 온화한 해안까지 이토록 다양한 환경을 품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다문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로 평가받는 이 거대한 나라의 뒤에는 수천 년에 걸친 놀라운 변천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캐나다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 16,000년 전, 지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잇는 거대한 육교가 존재했고, 이 다리를 통해 최초의 인류가 북미 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베링기아라고 불리는 이 땅다리는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형성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새로운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인지도 모르고 건넜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11,000년 전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거대한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바다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던 육교는 바닷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죠. 이미 북미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힌 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빙하가 물러나면서 드러난 광활한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날 캐나다라고 불리는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발달시켜 나갔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알곤킨족과 이로쿼이족이 자리 잡았는데 이들의 영역은 북쪽의 허드슨만에서부터 남쪽으로는 현재의 미국 동부 해안까지 뻗어 있었어요. 이들은 숲이 우거진 땅에서 사냥과 채집 그리고 농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반면 중부의 드넓은 평원지대에는 크리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족들이 살았는데 이들의 삶은 거대한 들소떼와 함께했죠. 상상해보세요. 지평선까지 펼쳐진 초원을 수십만 마리의 들소가 이동하는 장관을 말이에요. 평원의 원주민들은 이 들소떼를 따라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들소는 그들에게 음식과 의복, 거주지의 재료까지 제공하는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서부 지역으로 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나데네족과 살리시족이 거주하는 이곳은 거대한 삼나무 숲과 연어가 풍부한 강으로 유명했죠.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연어와 울창한 삼나무 숲의 혜택을 받으며 독특한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들이 만든 토템폴과 카누는 놀라운 예술성을 보여주었고 포틀레치라는 독특한 잔치 문화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강화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의 가장 북쪽 영하 4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누이트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북극 전역에 걸쳐 분포하며 얼음과 눈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물개와 고래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했죠. 각 부족은 고유한 언어와 전통을 발달시켰지만 모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통된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500년도 더 전에 이미 유럽인이 캐나다 땅을 밟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1세기 초 용맹한 바이킹들이 거친 북대서양을 건너 북미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레이프 에릭슨이라는 바이킹 탐험가는 현재 베핀섬과 레브라도 지역에 해당하는 곳을 각각 헬룬란드와 마르크란드라고 명명했어요. 더욱 흥미로운 건 그가 해안선을 따라 더 남쪽으로 내려가 빌란드라는 정착지를 건설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뉴펀들랜드의 랑스 오메도우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이곳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확인된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입니다. 바이킹들은 이 작은 기지를 바탕으로 해안을 따라 더 많은 탐험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과 최초의 접촉이 이루어졌어요. 바이킹들이 스크렐린이라고 불렀던 이들과의 만남은 때로는 평화적이었지만 종종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북미 사이의 엄청난 거리는 지속적인 연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처럼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소식을 전하려면 몇 달이 걸렸고 물자 보급은 더욱 어려웠죠. 결국 12세기 즈음 랑스오메도우의 정착지는 의도적으로 포기되었고 그 후 몇 세대에 걸쳐 그린란드의 다른 바이킹 정착지들도 차례로 버려졌습니다. 이후 약 500년 동안 북미 대륙의 존재는 유럽인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하지만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부족이 바이킹들의 북미 진출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497년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지 불과 5년 후 조반니 카보토라는 이탈리아 탐험가가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아 북쪽 바다로 향했어요. 존 캐벗이라는 영국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바이킹 이후 처음으로 북미 동부 해안을 목격한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항해는 다른 유럽 강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16세기 초반부터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이 잇따라 이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각국은 서로 다른 근거를 들어 이 신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지속적인 정착지를 건설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1534년 프랑스의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 로렌스만으로 들어서면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프랑스 국왕의 이름으로 이 땅을 차지한다고 선언했고 현지 원주민들이 마을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던 카나다를 따서 이 지역의 이름을 정했죠. 카르티에는 이후 2차례 더 탐험을 실시하면서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비록 그가 시도한 초기 정착지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탐험 덕분에 캐나다는 유럽 지도의 유망한 식민지 후보지로 기록되었어요. 17세기가 되자 유럽의 어부들과 모피 상인들이 캐나다 연안을 정기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가 풍부한 뉴펀들랜드 근해는 특히 인기가 높았고 원주민들과의 모피 교역도 점점 활발해졌죠. 이 시기의 모피 무역은 단순한 상업 활동을 넘어서 유럽과 북미 사이의 문화적 교류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1603년 사미엘 드 샹플랭이라는 프랑스 탐험가가 등장하면서 캐나다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탐험을 넘어서 체계적인 지도 제작과 영구 정착지 건설에 나섰어요. 1605년 노바스코샤에 포르로얄 요새를 건설한 데 이어 1608년에는 퀘벡시를 세웠습니다. 이 도시는 훗날 누벨 프랑스 전체의 수도가 되는 중요한 거점이었죠. 샹플랭은 또한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대호를 직접 확인했고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탐험하며 원주민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프랑스 이민자들이 누벨 프랑스로 향했고 17세기 중반에는 인구가 3,000명을 넘어섰어요. 이들은 주로 농업과 모피 무역에 종사했으며 가톨릭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프랑스만이 캐나다에 정착지를 건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험프리 길버트가 이끄는 영국 원정대는 1583년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에서 영국의 주권을 선언했어요. 더욱 중요한 변화는 1670년 허드슨 베이 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루퍼트랜드라고 불리는 캐나다 북부의 광활한 지역에 걸쳐 모피 교역소와 요새들을 운영했는데 이는 남쪽의 프랑스 모피 상인들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허드슨 베이 회사의 설립은 단순한 상업적 모험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캐나다 중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했어요. 18세기 초가 되면 현재의 캐나다와 미국 지역은 사실상 두 개의 유럽 세력권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영역은 세인트 로렌스 강과 오데호를 중심으로 하여 미시시피 강을 따라 멕시코만까지 뻗어 있었고 영국 영역은 허드슨만 주변과 대서양 연안의 13개 식민지 그리고 뉴펀들랜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두 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전쟁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북미 대륙의 영토 경계가 바뀌었죠.
이런 일련의 갈등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1754년에 시작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었습니다. 이 지역 분쟁은 유럽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의 일부였는데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강국들과 그들의 식민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충돌했어요.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가 우세했지만 점차 영국이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노바스코샤였는데 영국군이 이 지역의 프랑스계 주민인 아카디안족을 강제로 추방시켰어요. 이 사건은 캐나다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약 1만 2천 명의 아카디안족이 고향에서 쫓겨나 북미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759년 아브라함 평원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전투에서 영국군이 누벨 프랑스의 심장부인 퀘벡을 점령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 지휘관 울프 장군과 프랑스군 지휘관 몽칼름 후작이 모두 전사하면서 양측에게 비극적인 승부가 되었어요. 이듬해에는 캐나다 내 다른 프랑스 거점들도 차례로 영국의 손에 넘어갔고 1763년 전쟁이 공식 종료되면서 프랑스는 북미 본토의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했죠. 파리 조약으로 정식 확정된 이 결과로 인해 누벨 프랑스의 150년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캐나다 전체가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정부는 먼저 이전 갈등에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도록 강요받았던 여러 원주민 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어요. 또한 퀘벡 지역의 프랑스계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재산권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법적 전통을 대부분 보장해 주었습니다. 1774년 퀘벡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관용 정책이 법적으로 확정되었고 이 덕분에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언어와 문화는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죠. 그런데 영국이 북미에서 영토를 확장하며 안정을 도모하는 사이 남쪽의 13개 식민지에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세금과 정치적 대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결국 이들 식민지는 영국에 대한 무력 저항을 시작했어요.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한 것이죠. 캐나다 내에서도 일부는 반영 세력에 동조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영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퀘벡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은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영국 통치에 만족하는 편이었어요. 1775년에는 미국 대륙군이 퀘벡을 침공하기도 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전쟁 기간 내내 캐나다는 영국군의 안전한 작전 기지 역할을 했어요. 1783년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자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졌습니다. 이 경계는 세인트 로렌스 강과 오데호 그리고 북위 45도선과 49도선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대부분 지리적 특징을 따른 것이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 충성했던 수많은 미국인들이 캐나다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은 노바스코샤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고 아예 새로운 식민지인 뉴브런즈윅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일부는 퀘벡에도 정착했는데 이로 인해 1791년 퀘벡이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로어 캐나다와 영어를 사용하는 어퍼 캐나다로 분할되었습니다. 이런 분할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이었어요. 한편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770년대 중반 스페인이 이 지역을 처음 탐험했지만 지속적인 정착지를 건설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결국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보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1778년 제임스 쿡 선장이 태평양 항해 중 밴쿠버 섬을 방문한 것이 시작이었죠. 그는 현지 원주민들로부터 바다수달 가죽을 구입했는데 이를 나중에 중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판매했어요. 이것이 바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모피 무역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다수달 가죽은 당시 중국에서 최고급 사치품으로 각광받았거든요. 1789년에는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이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시적인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영국이 우위를 점하며 평화롭게 해결되었어요. 1790년대부터 영국은 태평양 북서부 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밴쿠버 같은 탐험가들이
해상 탐험을 실시한 한편 알렉산더 맥켄지 경과 같은 인물들은 육로를 통해 로키 산맥을 넘어 태평양에 도달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어요. 맥켄지의 1793년 원정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이는 유럽인이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도달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오늘날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지역과 밴쿠버 섬의 최초의 정착지들이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모피 상인들 사이에 상업적 이익이 충돌하면서 수십 년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19세기가 시작되면서 영국과 미국 사이의 평화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영토 분쟁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나폴레옹과 전쟁 중이던 영국이 미국의 대프랑스 무역에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미국 선박에 대한 무역 제재가 가해졌고, 영국 해군은 탈영병이라는 구실로 미국 선원들을 강제 징집했습니다. 1812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미국은 북쪽 국경을 넘어 영국령 캐나다를 침공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은 캐나다를 점령함으로써 영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동시에 영국의 해상 봉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보복하려 했습니다. 1812년 전쟁은 거의 3년간 계속되었는데 양측이 서로의 영토를 침공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결정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여러 차례 캐나다 침공을 시도했지만 영국 정규군과 캐나다 민병대 그리고 원주민 동맹군의 연합 저항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어요. 반대로 영국군도 1814년 워싱턴 DC를 점령하여 백악관을 불태우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 본토를 영구히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고 어느 쪽도 의미 있는 영토 획득은 하지 못했죠. 오히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양국이 국경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며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평화로운 국경으로 남아 있어요. 전쟁을 통해 캐나다인들은 미국과는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캐나다 국가 형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북미 이웃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지만 캐나다 내부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성파들과 식민지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반미 감정이 강했고 비민주적인 식민지 통치에 대한 좌절감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각 식민지마다 총독이 임명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선출된 의회는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1837년에서 1838년 사이에 폭발했습니다. 미국의 공화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일부 캐나다인들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어퍼 캐나다에서는 윌리엄 라이언 맥켄지가, 로어 캐나다에서는 루이 조제프 파피노가 각각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 전역에서 광범위한 봉기가 일어났지만 정부군의 강력한 진압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더럼 경이 작성한 보고서는 반란의 원인을 민주적 통치의 부재로 분석했고 캐나다에서 책임 있는 정부 형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어요. 더럼 경은 또한 프랑스계와 영어계 캐나다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집단을 하나의 식민지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권고를 바탕으로 1840년 어퍼 캐나다와 로어 캐나다가 캐나다 연합으로 통합되었고, 이는 캐나다가 자치국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1840년대와 1850년대에 걸쳐 캐나다 연합은 점진적으로 자치권을 확대해 나갔어요.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캐나다는 현재 우리가 아는 지리적 윤곽을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영국과 미국이 태평양 북서부에서 벌이던 영토 분쟁은 1846년 오리건 조약으로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북위 49도선이 캐나다와 미국의 서부 국경으로 확정되었고 밴쿠버 섬은 온전히 영국령으로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캐나다는 아직 통일된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식민지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상태였죠. 동쪽에는 뉴펀들랜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이 있었고 중부에는 캐나다 연합이, 서쪽에는 밴쿠버 선과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각각 독립된 식민지로 존재했습니다.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식민지들을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마침내 1867년 7월 1일 캐나다 자치령이 탄생했습니다. 영국령 북아메리카법에 의해 창설된 캐나다 자치령은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4개 주로 시작했어요. 영국 제국 내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정치체로 성립된 캐나다 자치령은 오타와를 수도로 삼았어요. 1870년대에는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나머지 식민지들과 영토들도 차례로 자치령에 합류했습니다. 1870년에는 매니토바가, 1871년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1873년에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캐나다 연방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반겼던 것은 아니었어요. 캐나다 대평원의 광활한 땅에는 메티스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원주민과 유럽인의 혼혈로 여러 세대에 걸쳐 그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티스족은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소 사냥과 모피 무역에 의존하며 반유목적인 삶을 살았어요. 동부에서 온 캐나다 정착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메티스족은 격렬히 저항했어요. 그 결과 1869년 네드 리버 반란과 1885년 루이 리엘이 주도한 북서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반란은 비교적 평화롭게 해결되어 매니토바주의 창설로 이어졌지만 두 번째 반란은 무력 진압되었고 리엘은 처형당했어요. 결국 캐나다 정부가 승리했지만 이런 갈등들은 정부로 하여금 광대한 영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죠. 이를 위해 1870년대 중반부터 캐나다 태평양 철도 건설이 시작되었고 1885년 12월 7일 마지막 철못이 박히면서 대륙 횡단철도가 완성되었어요.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국가 통합의 상징이었고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생명줄 역할을 했습니다. 이듬해 여름에는 전국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대륙 횡단 열차 여행이 성사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동안 캐나다 정부는 더 많은 영토를 정착을 위해 개방하려고 거주 중인 원주민들과 조약을 체결했어요. 1871년부터 1921년까지 총 11개의 번호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를 통해 원주민들은 넓은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작은 보호구역과 연금 그리고 사냥과 어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많은 보호구역이 원주민들만의 사용을 위해 설정되었지만 일부 원주민들은 강제로 그들의 전통적인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원주민 아이들로부터 토착 언어와 문화를 제거하고 그들을 캐나다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기숙학교 제도 같은 정책들을 시행했죠. 이런 정책들은 원주민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0년대 말에는 캐나다 최북단 유콘 준주의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어 약 10만 명의 금 채굴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클론다이크 골드러시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수많은 모험가들이 황금의 꿈을 안고 혹독한 여행을 감행했어요. 비록 실제로 큰 돈을 번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의 활동과 개발 붐은 캐나다와 미국 알래스카 사이의 마지막 남은 경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골드러시는 또한 캐나다 북부 지역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촉진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캐나다는 잘 발달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어 더 나은 삶을 찾는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동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대평원 지역에 정착하면서 캐나다는 점점 다민족 국가로 변모해 갔어요. 캐나다는 내정에서는 자치권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대영 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캐나다는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지속적인 보급품을 제공하는 생명선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서부 전선에서 복무하며 솜 전투, 비밀 잊지, 파스샤데일 전투 같은 주요 전투에 참여한
수십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어요. 특히 1917년 비밀이지 전투에서의 승리는 캐나다군의 용맹을 세계에 알렸고 캐나다 국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영국을 지원한 경험은 캐나다가 영어권 국가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917년과 1918년 사이 군 진집에 격렬히 반대했던 많은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죠. 징병제를 둘러싼 갈등은 영어계와 프랑스계 캐나다인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고 이는 수십 년간 캐나다 정치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전쟁 사이의 시기는 캐나다에게 엇갈린 경험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편으로는 내셔널 하키 리그가 결성되면서 아이스 하키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등 진보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는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릴 만큼 경제가 호황을 누렸고 라디오와 자동차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캐나다인들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의 타격으로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실업률이 25%를 넘어서고 특히 농업에 의존하던 대평원 지역은 가뭄과 함께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이 통과되면서 정치적 자치권을 더욱 확대했고 이는 완전한 독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법령으로 캐나다는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영국 의회의 간섭 없이 자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얻었어요. 그러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독립을 향한 진전은 잠시 중단되었어요. 캐나다는 다시 한번 영국의 전쟁 노력에 인력과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차 대전과 달리 자발적으로 전쟁 참여를 결정했어요. 캐나다는 유럽 전선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도 독일 유보트들이 대서양에서 캐나다와 연합국 함선들을 공격하면서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죠. 세인트 로렌스 강 하구까지 독일 잠수함이 침입하여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벨 아일랜드에는 독일 기상 관측소가 비밀리에 설치되기도 했어. 높아진 위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영국이 독일의 본격적인 침공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잠재적 피난처로 지정되었습니다. 1939년과 1940년 사이에 실행된 PC 작전을 통해 영국의 금 보유고와 금융 자산의 일부가 캐나다로 이전되었는데 그 규모는 오늘날 가치로 약 56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이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블랙무브 계획도 수립되어 영국 본토가 추축국에 점령당할 경우 영국 왕실을 캐나다로 대피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자유세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어요. 전후 시기에 캐나다는 다시 진보와 번영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보편적 의료보험과 노령연금을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1949년에는 뉴펀들랜드가 캐나다의 10번째 주로 합류하면서 북미 대륙에 남아있던 마지막 영국 식민지도 연방에 편입되었습니다. 뉴펀들랜드의 가입은 여론조사 결과 51.177%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캐나다 연방 확장 과정에서 가장 치열했던 논쟁 중 하나였어요. 1950년대에 들어 냉전이 심화되면서 캐나다는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어요. 캐나다는 NA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고 미국과 함께 북미 항공우주 방위 사령부인 NORAD를 공동 창설하여 대륙의 항공 방어를 담당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는 UN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개척해 나갔어요. 20세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캐나다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변모해 갔어요. 1960년대에는 퀘벡 독립운동이 일어나 국민투표까지 실시되는 정치적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국가는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퀘벡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런 통합의 상징으로 1965년에는 단풍잎 국기가 국가 상징으로 채택되었어요. 이전의 레드 엔사인에서 독자적인 단풍잎 국기로의 변화는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의 문화적 독립을 추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다문화주의가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1982년 헌법이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남아있던 영국과의 마지막 법적 연결고리를 끊고 캐나다가 완전한 입법적 독립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제정된 권리와 자유 헌장은 캐나다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 되었어요. 그러나 캐나다는 여전히 영국 왕실과의 관계를 유지했고 현재의 군주는 캐나다의 명목상 국가 원수로 남아 있어요. 이는 캐나다가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 캐나다는 수세기에 걸친 갈등과 타협, 점진적 자결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다양하고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원주민의 정착 이후 전 세계로부터 온 이민자들의 파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온 캐나다는 회복력과 상호 존중, 그리고 사람들 간의 차이점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바탕을 둔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냈어요. 빙하로 덮여있던 불모지에서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 중 하나로 발전한 캐나다의 여정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